이게, 준혁 씨 맞죠? 이게 진짜야? 누구세요? 5년 전에 준혁 씨, 죽었는데 당신 장례도 5년 전에 치렀고 죽었잖아요. 묘도 만들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근데 방금 저기 움막에서 본 당신 남자 죽었잖아. 어떻게 살아있는 틀림없어. 거야? 내 남편이야. 회상. 5년 전 남편은 죽었다. 빈관 앞에서 나는 오열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흙이 관 위로 쏟아졌다. 현재 나는 숨을 헐떡이며 비탈을 올랐다. 안개가 자욱한 산속 해가 지고 있었다. 그때 낡은 움막을 발견했다. 움막 앞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너덜너덜한 옷, 덥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저 눈, 저 눈매, 저 왼쪽 귀 밑에 작은 점. 준혁 씨, 당신이에요? 남자는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누구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당신 죽었잖아. 5년 전에.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나레이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5년 동안 남편은 왜 여기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무료로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연 시작합니다. 5년 전 서울 강남 화려한 오피스텔 거실. 나 윤서아 53세 화장품 회사 서아뷰티 대표이사.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오늘은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있는 날이었다. 여보, 나 먼저 갈게. 늦지 마.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 56세. 한때는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3년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했다. 그 이후로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아니, 쉰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에 직장을 잃는다는 건 준혁에게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았다. 3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 응, 알았어. 조금 있다가 갈게. 준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요즘 늘 그랬다. 나는 준혁을 보며 한숨을 살짝 쉬었다. 표정은 밝게 유지하면서 그래, 그럼 파티장에서 봐. 사람들이 당신도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래. 준혁은 TV를 켰다. 또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나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준혁은 여전히 소파에 박혀 있었다. 마음속으로 언제까지 저럴 건지. 벌써 3년째잖아. 이러다 환갑까지 저러고 있으려나.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또 싸우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핸드폰을 확인했다. 비서 민주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주 사장님, 케이터링 준비 완료되었고요. 하객 명단 최종 체크 부탁드립니다. 나 알았어. 20분 후에 도착할게.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우리 집 창문을 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준혁은 아직도 소파에 앉아 있겠지. 한숨. 후. 사실 요즘 준혁이 걱정이었다. 퇴직 후 완전히 달라졌다. 말수도 줄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했다. 등산이 유일한 취미였다. 주말마다 혼자 산에 갔다. 혼자 좀 있고 싶어. 그게 준혁의 입버릇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오라고 했다. 회사 파티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부 사이 좋은 모습 보여야 하니까. 파티장. 강남 5성급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화려했다. 나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서아 씨, 정말 대단해요. 10년 만에 여기까지 오시다니.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했다. 하지만 계속 현관 쪽을 쳐다봤다. 준혁은 아직 안 왔다. 시계를 봤다. 벌써 파티 시작한 지 1시간. 속으로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비서 민주가 다가왔다. 사장님, 케이크 커팅 준비됐는데요. 회장님은?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나 여보, 언제 와? 사람들 다 기다려. 답장이 없었다. 10분,
20분이 지났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은 안 오시나 봐요? 원래 요즘 잘 안 나오신다던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피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사장님 혼자 케이크 커팅 하시는 게? 그래. 그렇게 하자. 나는 혼자 무대에 올라갔다.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췄다. 박수 소리. 하지만 내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네요. 대신 제가 혼자.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나는 얼른 무대를 내려와 전화를 받았다. 여보, 지금 어디야? 왜 안 와? 전화기 너머로 바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 미안해, 서아야. 목소리가 이상했다. 너무 차분했다. 뭐가 미안해? 빨리 와. 사람들 다 기다린다고. 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어디선가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여보, 서아야. 나 지금 설악산이야. 설악산? 파티날 설악산에? 설악산엔 왜 갔어? 오늘 파티 있다고 했잖아. 미안해. 그냥 혼자 좀 있고 싶었어. 또 그 말이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혼자 있고 싶으면 집에 있지. 왜 하필 오늘 산에 가? 미안해. 미안하긴. 당장 내려와. 지금 차 타면 3시간이면 오잖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소리를 낮췄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추며 여보, 제발. 오늘만큼은 좀 같이 해줘. 응? 10년 만에 파티야. 당신도 이 회사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그래. 알았어. 지금 내려갈게. 정말? 응. 3시간 후에 볼게.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었다. 무대로 다시 올라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곧 도착한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은 불편했다. 3시간이 지났다. 준혁은 오지 않았다. 파티는 끝났고 하객들도 다 돌아갔다. 나는 연회장 한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먼저 들어가실래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 괜찮아. 나도 곧 갈게. 민주가 물러갔다. 나는 다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10번, 20번을 걸었다. 계속 받지 않았다. 불안한 목소리로 대체 왜 안 받는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준혁이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혹시 강준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부인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인데요. 강준혁 씨가 실종됐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오후 6시경 등산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요.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색 중인데 날이 어두워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 갈게요.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나는 새벽 2시에 도착했다. 3시간을 미친 듯이 운전했다. 관리사무소 안에는 경찰들과 산악구조대가 모여 있었다. 한 경찰이 다가왔다. 강준혁 씨 부인이시죠? 저는 이 지역 담당 경찰입니다. 네. 제 남편은요? 찾았어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계속하고 있고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실종된 거예요? 경찰이 지도를 펼쳤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오후 3시경 이 등산로로 입산하셨습니다. 경찰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가리켰다. 그리고 오후 6시경 여기 대청봉 근처에서 다른 등산객이 목격했어요. 혼자 앉아 계셨다고. 그 다음은요? 그 이후로 목격자가 없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나는 무릎이 꺾여 의자에 주저앉았다. 안 돼.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경찰이 물을 건네줬다. 부인,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우울증이나 그런 증상 있으셨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게 왜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말도 안 돼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준혁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걸.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있었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가 물으면 준혁은 늘 그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제발 찾아주세요. 제 남편 찾아주세요. 3일이 지났다. 산악구조대와 경찰, 자원봉사자까지 총 200명이 설악산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준혁은 나타나지 않았다. 헬기도 띄웠다. 수색견도 투입했다. 아무 흔적도 없었다. 나는 관리사무소 의자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저 뉴스만 계속 봤다. 실종 3일째, 강준혁 씨 아직 발견 안 돼. 가족들 제발 돌아와 달라 호소.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 은이었다. 서아야, 지금 괜찮아? 응.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갈까? 아니, 괜찮아. 곧 찾을 거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은희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서아야, 혹시 준혁 씨가 일부러 사라진 거 아닐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요즘 준혁 씨 상태가 안 좋았잖아. 혹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말도 안 돼.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은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일부러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혁은 나를 사랑했어. 우리 결혼한 지 30년이야. 사라질 이유가 없어. 7일이 지났다. 경찰이 수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유감스럽지만 더 이상 수색은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흔적도 없었고 나는 경찰에게 매달렸다. 안 돼요. 조금만 더 찾아주세요. 제발. 부인,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미 죽었을 겁니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준혁 씨, 한 달이 지났다. 여전히 준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에서 사망 추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산에서 추락했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신도 없이 장례를 준비해야 했다. 장례식장. 빈관 앞에 준혁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3년 전 아직 회사 다닐 때 찍은 사진. 그때는 머리카락도 까맣고 얼굴에도 생기가 있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 됐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도 안 나왔다. 그냥 멍했다. 은희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았다. 서아야, 밥 좀 먹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배 안 고파. 그래도 그때 누군가 조문을 왔다. 준혁의 옛 직장 동료였다. 사모님, 정말 안 됐습니다. 준혁이가 참 착한 친구였는데.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준혁이가 떠나기 전에 이상한 말 같은 거 없었나요? 이상한 말이요? 아니, 그게 회사 그만둔 후로 준혁이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표정이 안 좋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준혁이 힘들어했다는 걸.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회사 일이 바빴고 내 일에만 집중했다. 나중에 얘기하지 뭐. 그렇게 미뤘다. 그리고 지금 영원히 얘기할 수 없게 됐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나는 회사로 복귀했다. 일을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비서 민주가 서류를 가져왔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 보고서입니다. 응. 서류를 봤지만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다. 계속 준혁 생각만 났다. 왜 그날 산에 간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왜 혼자 떠난 거야?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다.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나는 일에 매달렸다.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에만 있었다. 집에 가면 준혁 생각이 나니까. 빈 집, 빈 침대, 빈 옷장. 모든 게 준혁을 떠올리게 했다. 회사가 성장했다. 직원도 늘었고 매출도 올랐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꿈을 꿨다. 준혁이 나타나는 꿈. 서아야, 나 여기 있어. 꿈속에서 나는 울며 달려갔다. 여보, 어디 갔던 거야? 왜 이제 와? 하지만 준혁은 점점 멀어졌다. 아무리 뛰어도 닿지 않았다. 그리고 눈을 뜨면 혼자였다. 5년 후, 지금 나는 58세가 됐다. 회사는 업계 1위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준혁을 잊지 못했다. 어느 날 은희가 제안했다. 서아야, 너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5년 동안 쉬지도 않고 일만 했잖아.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얼굴 봐. 완전 수척해졌어. 흰머리도 많이 늘었고. 거울을 봤다. 정말 야위어 있었다. 눈가 주름도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사이 흰머리가 보였다. 등산이라도 가. 준혁이 좋아하던 산 말이야. 추모도 할 겸. 설악산. 5년 만에 다시 그 이름을 들었다. 그래. 한번 가볼까? 다음 주 토요일. 나는 설악산으로 차를 몰았다.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5년 만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점점 가까워지는 설악산.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했다. 괜찮을까? 다시 그곳에 가는 게. 하지만 가야 했다. 준혁을 보내줘야 했다. 5년 동안 난 준혁을 붙잡고 있었다.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였다. 설악산 입구. 등산객들이 북적였다. 대부분 나보다 젊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등산로를 올랐다. 예전 같지 않았다. 숨이 금방 찼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걸었을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중턱쯤 올랐을 때 표지판이 보였다. 대청봉 방향. 준혁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나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등산객들이 하산하고 있었다. 이제 내려가세요. 곧 어두워져요. 한 산악구조대원이 말했다. 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사람들이 모두 내려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바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준혁도 이 풍경을 봤을까? 마지막 순간에 중얼거리듯 여보, 왜 혼자 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바람만 대답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때였다. 저 멀리 나무 사이로 뭔가 보였다. 움막 같은 거였다. 등산로에서 벗어난 곳에 의아해하며 저건 뭐지? 호기심에 다가갔다.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움막이 점점 가까워졌다. 낡은 천막과 나무로 엮어 만든 초라한 집이었다. 그 앞에 사람이 있었다. 움막 앞. 남자는 등을 보이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찢어진 옷, 맨발, 헝클어진 머리.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떨리는 목소리. 저기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보이는 얼굴.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질렀다. 으악.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났다.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나는 손을 내저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다치셨어요? 그 목소리. 쉬고 거친 목소리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준혁 씨? 남자가 멈춰섰다. 네, 절 아세요? 나는 기어서 남자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얼굴을 봤다. 왼쪽 귀 밑 작은 점, 오른쪽 눈썹 끝에 흉터, 결혼 전 축구하다 다친 흉터. 틀림없었다. 당신이야. 강준혁. 손을 뻗어 남자의 얼굴을 만졌다. 실제였다. 환상이 아니었다. 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죄송한데요. 저 정말 모르는 분인데. 모른다고? 나야. 서아. 당신 부인. 나는 소리쳤다.
목이 쉴 정도로.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부인이라니.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순간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 결혼 안 했다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비웃으며 뭐 결혼 안 했어? 야 강준혁 정신 차려. 우리 결혼한 지 30년이야. 남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30년이요? 그럴 리가. 저는 뭐 5년 전에 여기서 실종됐어. 장례까지 치렀다고. 남자의 눈이 커졌다. 장례요? 그래. 시신도 없이 빈관에 당신 사진만 넣고. 나는 핸드백을 뒤져 지갑을 꺼냈다. 안에 있던 낡은 사진을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다. 우리 결혼 사진이었다. 이거 봐. 이게 우리야. 30년 전. 남자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저예요? 그래. 당신이야. 강준혁. 남자는 사진 속 자신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긴 뭐가 안 나. 나 봐. 내 얼굴 봐. 30년을 같이 잤는데 모를 수가 있어? 나는 남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남자는 그저 미안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정말 죄송해요. 기억이. 닥쳐. 거짓말하지 마. 나는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왜 사라진 거야? 왜 연락 안 한 거야? 5년 동안 어디서 뭐 한 거야?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다. 나는 남자를 밀어냈다. 이게 꿈이야 뭐야?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한참이 지났다. 나는 바위에 앉아 있었고 남자는 멀찌감치 서 있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기요. 뭐? 날이 어두워져요. 여기서 밤 보내시면 위험해요. 상관없어. 산짐승도 나오고 길도 안 보이고. 나는 남자를 쏘아봤다. 그럼 어쩌라고. 당신 따라 저 움막에서 자라고?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과 산속 움막에서 하룻밤을. 좋아. 가자. 어차피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움막 안. 생각보다 더 비참했다. 천막천으로 대충 엮은 지붕. 바닥에 깔린 낡은 비닐. 한쪽에는 깡통과 페트병이 수북했다. 여기서 5년을 산 거야?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익숙하긴 뭐가 익숙해. 미친. 나는 움막 안을 둘러봤다. 구석에 낡은 담요가 있었다. 남자가 그걸 가져와 내밀었다. 이거라도 덮으세요. 밤에 되게 추워요. 됐어. 감기 걸려요. 받으세요. 나는 할 수 없이 담요를 받았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남자는 반대편 구석에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다. 대체 뭐 먹고 산 거야? 산나물이요. 버섯도 먹고, 저기 계곡에 물도 있고, 그것만 먹고 5년을? 가끔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음식도 먹었어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쓰레기통 뒤지고 살았다는 소리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남자를 빤히 쳐다봤다. 준혁 씨, 진짜 기억 안 나? 네. 거짓말. 거짓말하는 거 알아. 나 30년 같이 살았어. 당신이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 짓는지 다 안다고. 남자가 나를 봤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나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당신 왼쪽 갈비뼈에 흉터 있어.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 사고로 생긴 거. 맞지? 남자는 당황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봐. 옷 벗어봐. 남자는 망설이다가 찢어진 셔츠를 벗었다. 왼쪽 갈비뼈, 길쭉한 흉터가 있었다. 나는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거 기억 안 나? 17살 때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넘어진 거. 남자는 자기 갈비뼈를 만졌다. 말고 기억나? 아니요. 근데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남자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꿈이 아니야. 진짜야.
이게 다 진짜라고.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제 머리가 이상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가 머리 뒤를 만졌다. 여기요. 여기 다쳤어요. 나는 남자의 머리를 살폈다. 뒤통수에 큰 흉터가 있었다. 움푹 패인 것 같았다. 이건 어떻게 다친 거야? 모르겠어요. 깨어났을 때 이미. 깨어났을 때? 무슨 소리야?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제 첫 기억은 여기서 눈 뜬 거예요. 머리가 엄청 아프고 피가 나고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언제인데? 날짜를 몰라서. 근데 벚꽃이 피었던 것 같아요. 벚꽃? 5년 전 4월. 준혁이 실종된 때. 그럼 그때부터 계속 여기 있었어? 네. 처음엔 내려가려고 했는데 무서웠어요. 뭐가? 사람들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려가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매일 머리 쥐어뜯으면서 기억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나는 남자를 빤히 쳐다봤다. 거짓말 같지 않았다. 진짜로 기억을 잃은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바로 옆에서 준혁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숨소리. 5년 만에 듣는 그 소리. 작게. 여보. 준혁의 숨소리가 멈췄다. 네. 나야. 서아. 당신 부인. 죄송해요. 기억이. 됐어. 그냥 듣기만 해. 나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우리 처음 만난 건 30년 전이야. 회사 앞 카페에서 당신이 내 커피에 설탕 잘못 넣어줬지.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났는데 당신이 미안하다고 새 커피 사준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됐어. 웃으며 진짜 바보같이 사랑했어. 당신 만나려고 매일 그 카페 갔어. 눈물이 흘렀다. 결혼하고 행복했어. 진짜 행복했다고. 그런데 목이 메었다.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나서 다 변했어. 당신도 나도.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나는 울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들썩였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울지 마세요. 왜? 울면 안 돼?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나는 준혁을 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이 보였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다음 날 새벽, 나는 준혁보다 먼저 일어났다. 움막 밖으로 나왔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다. 문명이 저렇게 가까운데 준혁은 5년 동안 여기 있었다. 뒤에서 준혁이 나왔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준혁이 내 옆에 섰다. 함께 해돋이를 봤다. 예쁘죠? 준혁이 말했다. 뭐가? 해 뜨는 거요. 매일 봐도 안 질려요. 나는 준혁을 봤다. 웃고 있었다. 5년 만에 보는 준혁의 웃는 얼굴.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예전의 준혁은 이렇게 웃지 않았다. 예전에는 늘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당신 행복해 보여. 준혁이 나를 봤다. 네. 5년 전보다 훨씬 더. 얼굴이 밝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다시 해를 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준혁은 여기가 좋은 거였다. 오전, 나는 준혁을 설득했다. 내려가자. 병원 가야 해. 병원은 왜요? 머리 검사 받아야지. 기억 돌아올 수도 있어.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 있을래요. 뭐? 여기가 좋아요. 편하고요. 나는 화가 치밀었다. 편하긴 뭐가 편해.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저한테는 여기가 집이에요. 집은 무슨, 당신 집은 서울에 있어. 따뜻한 집.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기억도 안 나는 곳에 가서 뭐해요? 기억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 안 돌아오면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준혁이 말을 이었다. 기억 안 돌아오면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사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30년을 같이 산 당신 기억이죠. 제 기억은 아니에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준혁 말이 맞았다. 나만 기억하고 있었다. 준혁에게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어쩌라고. 나 혼자 내려가? 미안해요. 미안하긴. 당신 부인이 왔는데 같이 가야지.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억지로 끌고 가려면 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준혁이 나를 봤다. 전 여기 남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나는 주저앉았다. 5년 만에 찾았는데 데려갈 수가 없었다. 한참이 지났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좋아. 여기 있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네. 대신 조건 있어. 뭔데요? 나도 여기 있을래.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당신 혼자 두고 못 가. 여기서 같이 살 거야. 안 돼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상관없어. 당신이 5년 버텼으면 나도 버텨.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진짜 안 돼요. 당신은 회사도 있고 회사 관두면 돼. 미쳤어요? 그 큰 회사를요? 나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회사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늦게 깨달았지만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비서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주야, 나 당분간 회사 못 나가. 민주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 찾았어. 산에 있어. 민주 헐. 진짜요? 그럼 빨리 내려오세요. 아니, 나 여기 좀 있을게. 일주일 정도. 민주 사장님, 회의는 내가 주재하고 결제 급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 민주 하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준혁을 봤다. 자, 이제 됐어? 준혁은 황당한 표정이었다.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맞아. 당신 때문에. 그날부터 나는 산에서 준혁과 살기 시작했다. 첫날, 지옥이었다. 계곡에서 물 길어오는 것도 힘들고, 산나물 뜯는 것도 힘들고, 움막에서 자는 건 더 힘들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이게 사람이 잘 때가 아니네.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냥 내려가시는 게. 닥쳐. 나 안 내려가. 둘째 날, 조금 나아졌다. 준혁이 산나물 캐는 법을 가르쳐줬다. 이거요, 고사리. 이건 먹어도 돼요. 어떻게 구분해? 입 모양 보면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건 독 있어요. 나는 열심히 배웠다. 회사 회의보다 더 집중했다. 셋째 날, 준혁이 버섯을 구워줬다.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먹어봤다. 진짜 맛있었다. 이거 되게 맛있네. 그죠? 처음 먹었을 때 저도 놀랐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초라한 식사였지만 이상하게 행복했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계곡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다. 물이 너무 차가웠지만 시원했다. 준혁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내 등산복을 빨아주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이거 익숙해서요. 나는 준혁을 보며 웃었다. 그때였다. 준혁이 갑자기 소리쳤다. 위험해요. 뒤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 돌아보니 멧돼지였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으아. 준혁이 달려와 나를 끌어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첨벙.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었다. 멧돼지는 우리를 보더니 그냥 지나갔다. 우리는 물속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준혁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으세요? 응. 당신은? 네.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봤다. 물에 젖은 얼굴. 준혁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혁이 나를 놓고 물러났다. 죄송해요. 너무 가까이. 아니, 괜찮아. 고마워. 구해줘서. 우리는 어색하게 물에서 나왔다. 하지만 뭔가 변한 것 같았다.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다. 준혁이 나를 안았을 때의 느낌.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렜다. 못 자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너는? 저도요. 둘 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준혁 씨, 네, 나한테 뭔가 느껴지는 거 있어? 준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익숙해요. 익숙해? 네, 처음 본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해요. 내 심장이 뛰었다. 그게 3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 몸은 기억하는 걸까요? 그럴지도. 준혁이 몸을 돌려 나를 봤다. 나도 준혁을 봤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마주쳤다. 당신,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보면요. 나는 웃었다. 좋은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왜요? 당신이 힘들어할 때 못 본 척 했거든.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나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은 놀라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요? 응. 30년 전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준혁은 한참 동안 내 손을 보다가 천천히 손을 꼭 쥐었다. 알겠어요. 일주일째. 나는 이제 적응했다. 산나물도 능숙하게 캐고 버섯도 구분할 수 있고 움막에서 자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준혁과 대화하는 것도 편해졌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준혁 씨, 네, 진짜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요? 나는 준혁을 똑바로 봤다. 정말, 정말 기억 안 나? 진짜로?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요, 내 심장이 멎었다. 어떤 때는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가? 여자 목소리요. 제 이름 부르는요. 그게 나? 모르겠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나는 준혁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천천히. 우리 시간 많아.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 민주였다. 여보세요? 민주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민주 이사회에서 사장님 회의만 상정했어요. 뭐? 민주 일주일째 안 나오신다고. 직무유기라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일 당장 내려갈게. 전화를 끊었다. 준혁이 물었다. 내려가세요? 응. 회사 일이. 그럼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나는 준혁을 봤다. 불안해하는 얼굴. 미친 소리. 당신 혼자 둘 수 있어? 그럼요. 당신도 같이 가는 거야.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무슨, 이제 도망 못 쳐. 내 손 잡았잖아. 나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같이 내려가자. 응? 병원도 가고 제대로 치료받고. 준혁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같이 갈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둘러 하산했다.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뒤를 돌아봤다. 산을 떠나기 싫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내려왔다. 등산로 입구. 내 차가 보였다. 준혁을 태우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가서 검사 받자. 응? 네. 준혁은 창밖만 바라봤다. 서울로 들어갈수록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준혁을 검사하고 있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2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계시죠?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상담실. 책상 위에 MRI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남편분 뇌 손상이 있긴 한데요. 의사가 사진을 가리켰다. 측두엽 이 부분. 기억 담당하는 부위예요. 그럼 기억은 못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요, 돌아올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근데 부인,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검사하는 내내 남편분이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뭐요? 꼭 기억해야 하나요? 라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보통은 기억 되찾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에요.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기억시키려 하지 마세요. 본인이 준비됐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병실. 준혁은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니 완전히 예전 모습이었다. 아니, 얼굴은 예전인데 눈빛이 달랐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어때? 불편한 데 없어? 괜찮아요. 준혁이 창밖을 봤다. 서울 시내가 보였다. 빌딩들이 빽빽했다. 저기가 내가 살던 곳이에요? 응. 우리 집도 저 근처에 있어. 준혁은 한참을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무섭네요. 뭐가? 저 많은 사람들. 저 복잡한 거요. 5년 동안 산에서만 살았으니 도시가 무서운 거였다. 3일 후 퇴원 날이었다. 준혁은 내가 가져온 옷을 입었다. 5년 전 옷이었다. 사이즈는 맞았지만 준혁은 불편해 보였다. 이거 제 옷 맞아요? 응. 내 옷장에 있던 거야. 준혁은 거울을 봤다. 정장을 입은 자신. 뭔가 낯선 표정이었다. 집. 현관문을 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혁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커다란 소파, 고급스러운 가구, 벽에 걸린 그림들. 진짜 여기서 살았어요? 응. 준혁은 소파를 만져봤다. 푹신했다. 산 움막의 바닥과는 너무 달랐다. 침실 구경할래? 준혁을 침실로 데려갔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다. 준혁은 침대에 앉아봤다. 부드럽네요. 당연하지. 좋은 매트리스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첫날 밤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다. 준혁은 침대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준혁 씨 왜 거기 앉아 있어? 누워. 응. 준혁은 조심스럽게 누웠다. 침대 가장자리에. 나는 반대편에 누웠다. 우리 사이에는 큰 공간이 있었다. 불을 껐다. 어둠. 침묵. 한참이 지났다. 잠 안 와? 네. 나도. 또 침묵.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저기, 물어봐도 돼요? 응. 우리 사이 좋았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이 좋았을까? 준혁이 퇴직하기 전에는 그럭저럭. 퇴직한 후에는 그럭저럭. 그럭저럭이 뭐예요?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어.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나빴다. 매일 싸웠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 출근했다. 한 달 넘게 비워서 일이 산더미였다. 준혁은 집에 혼자 있었다. 점심때쯤 전화했다. 준혁 씨, 밥 먹었어? 네. 뭐 먹었는데? 냉장고에 있던 거요. 밥은 할 줄 알아? 아니요. 그냥 김치만요. 나는 한숨이 나왔다. 저녁에 내가 뭐 사갈게. 네. 전화를 끊었다. 비서 민주가 서류를 가져왔다. 사장님, 오늘 저녁에 거래처 회식 있으세요? 아, 맞다. 깜빡했네. 저녁 7시예요. 준혁한테 다시 전화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네, 괜찮아요. 냉동실에 만두 있으니까 그거 데워 먹어. 어떻게 데워요? 전자레인지에. 아, 전자레인지 쓸 줄 알아? 모르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냥 배달시켜 먹어. 핸드폰으로. 어떻게요? 5년 동안 스마트폰을 안 썼으니. 당연히 모를 거였다. 됐어. 내가 시켜줄게.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밤 11시. 회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다. 준혁 씨는 잠든 걸까? 조심스럽게 침실로 갔다. 준혁은 없었다. 준혁 씨? 대답이 없었다. 준혁 씨. 베란다로 나갔다. 준혁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여기서 뭐해?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구나.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말해봐.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무서워요. 뭐가? 여기가요. 나는 준혁 씨 옆에 앉았다. 집이 무서워?
네. 너무 넓고 조용하고 혼자 있으니까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산에서는 무섭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무서워요. 나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준혁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매일 집에만 있었다. 창밖만 보거나 TV를 켜놓고 멍하니 있었다. 나는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다. 회사 일이 바빴으니까. 어느 날 친구 은희가 놀러 왔다. 어머, 준혁 씨, 5년 만이네요. 은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준혁은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살아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네. 준혁은 곧 자리를 피했다.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은희가 나를 봤다. 뭐야, 왜 저래? 기억이 없어서 그래. 너도 못 알아봐. 아, 그렇구나.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은희가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다. 근데 서아야, 솔직히 물어봐도 돼? 뭐? 5년 전 그날 말이야. 준혁 씨가 정말 등산하러 간 거 맞아? 나는 은희를 쳐다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이상하잖아. 회사 파티 날 혼자 산에 간다는 게 가기 싫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왜 하필 그날? 은희가 목소리를 낮췄다. 서아야, 너 그날 준혁 씨랑 엄청 싸웠잖아. 나는 숨이 막혔다. 누가 그래? 너가 그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했잖아. 아침부터 준혁이랑 싸워서 짜증난다고. 기억이 났다. 그날 아침, 준혁이 파티 안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화를 냈다. 또 집에만 있으려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서아 회장 남편 백수래. 창피해서 어떡해. 그 말을 하고 나는 집을 나섰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서아야? 은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미안, 뭐라고?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응, 괜찮아. 은희는 내 손을 잡았다. 서아야, 혹시 준혁 씨가 일부러 사라진 거 아닐까? 말도 안 돼. 아니, 생각해봐. 퇴직하고 3년 동안 우울증 심했잖아. 너도 힘들어했고, 그래도 가족을 버리고 사라지긴. 현실 도피한 거지. 그러다가 사고로 기억까지 잃어버린 거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준혁이는 그럴 사람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은희가 돌아간 후 나는 침실로 갔다. 준혁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다. 준혁 씨, 네. 물어볼 게 있어. 준혁이 나를 봤다. 5년 전 그날 정말 등산하러 간 거야?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있잖아. 다른 이유 있었던 거 아니야? 도망치고 싶었다든지. 준혁은 한참을 나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억이 나요. 심장이 멎었다. 뭐가? 그날 아침이요. 준혁이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앉았다.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날 당신이랑 싸웠어요. 응. 파티 안 가겠다고 했더니 당신이 화냈죠. 나는 숨을 죽였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 했어요. 그랬나?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준혁이 나를 똑바로 봤다. 창피해서 어떡해. 서아 회장 남편이 백수래.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기억나네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 듣고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준혁 씨,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산으로 갔죠. 준혁이 눈을 감았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절벽이 보이는 곳까지요. 나는 숨이 막혔다. 설마. 네.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세상이 멈췄다. 한 발 내디뎠어요. 진짜로. 준혁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근데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어요. 돌이. 그래서 떨어진 거구나. 네.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그리고 기억을 잃었죠. 준혁이 나를 봤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뭐? 기억이 없으니까.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는 주저앉았다. 내가 당신을 죽였어. 네. 내 말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나는 울었다.
준혁은 나를 안았다. 아니에요. 제가 약했던 거예요. 약한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준혁과 거실에 마주 앉았다. 우리, 어떻게 할까? 준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침묵. 한참이 지나고 준혁이 입을 열었다. 다시 산으로 가고 싶어요. 응? 일주일만요. 저 혼자요. 나는 깜짝 놀랐다. 왜? 정리하고 싶어요. 제 머릿속을요. 안 돼. 혼자 두면 또, 안 그래요. 이제 안 그래요. 준혁이 나를 봤다. 이제는 살고 싶거든요. 3일 후, 나는 준혁을 설악산까지 데려다 줬다. 일주일 후에 올게. 네. 핸드폰 꼭 들고 다녀. 연락 안 되면 바로 올라갈 거야. 알겠어요. 준혁이 차에서 내렸다.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맸다. 뒤돌아보지 않고 산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이 났다. 일주일 지났다. 약속한 날, 나는 설악산 입구에서 기다렸다. 오후 3시, 준혁이 나타났다. 산에서 내려왔다. 얼굴이 달라 보였다. 평온했다. 다녀왔어. 이제 다 기억난 거야? 응. 이제 다시 제대로 살고 싶어졌어. 나는 준혁을 안았다. 괜찮아? 아픈 데 없어? 응. 괜찮아. 차에 탔다. 집으로 가는 길. 준혁이 말했다. 거기 다시 갔어. 어디? 절벽. 나는 깜짝 놀라 준혁을 봤다. 왜? 마무리하고 싶어서. 준혁이 창밖을 봤다. 1년 전엔 떨어지고 싶었는데 이번엔 그냥 무섭더라. 당연하지. 응. 살고 싶으니까.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랑 함께 살고 싶어? 6개월이 지났다. 준혁은 천천히 적응했다. 처음엔 집 밖으로 안 나가더니 한 달쯤 지나서는 동네 산책을 시작했다. 2달쯤 지나서는 마트도 혼자 갔다. 3달쯤 지나서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 하고 싶은 거 생겼어. 뭔데? 서점. 서점? 응. 작은 서점 하나 하고 싶어. 준혁이 웃었다. 산에서 5년 동안 책이 진짜 그리웠거든. 1년 후, 산동네 작은 골목. 준혁의 서점이 문을 열었다. 책과 산책이라는 이름이었다. 크지 않았다. 10평 남짓. 중고책도 팔고 커피도 팔았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루에 3~4명. 하지만 준혁은 행복해 보였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혁이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장사 잘 돼? 응. 오늘 손님 3명. 3명? 근데 다들 1시간씩 있다 갔어. 책도 사고. 준혁이 웃었다. 5년 전과 완전히 다른 웃음이었다. 편안한 웃음. 커피 줄까? 응.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으로 골목길이 보였다. 준혁이 커피를 가져왔다. 어때? 이 자리. 좋아. 햇빛도 잘 들고.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뭐가? 나를 포기 안 해줘서. 나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2년 후. 설악산. 우리는 매년 이곳에 왔다. 준혁이 떨어졌던 그 절벽. 움막이 있던 그 자리. 이번에도 왔다. 움막 자리에는 작은 나무 십자가가 서 있었다. 1년 전에 준혁이 세운 거였다. 5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 쉬어. 준혁이 십자가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술 한 잔을 따라 부었다.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나도 옆에 앉았다. 준혁 씨. 응. 우리 이거 매년 하자. 이거? 응. 여기 와서 인사하는 거. 준혁이 웃었다. 좋아. 매년 오자. 하산길.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다. 저기 물어봐도 돼? 응. 후회 안 해? 그때 떨어진 거.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후회. 반반? 반반? 5년을 잃어버린 건 후회돼. 근데 준혁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때 안 떨어졌으면 지금 우리 이러지 못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5년 전 우린 망가져 있었잖아. 계속 그랬으면 진짜 끝났을 거야. 준혁이 멈춰서서 나를 봤다. 떨어져서 다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더 많이 찾은 것 같아. 뭘? 당신. 나는 울컥했다. 바보. 응, 나 바보야.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천천히. 함께. 5년 후. 서점. 책과 산책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됐다. 손님도 많아졌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왔다. 분위기 좋다며 사진도 찍고 준혁은 여전히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반쯤 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젊은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여기 부부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 부럽다. 저렇게 사이좋게. 준혁이 나를 봤다. 나도 준혁을 봤다. 우리는 웃었다. 손님이 또 물었다. 비결이 뭐예요? 준혁이 대답했다. 한번 헤어졌다 다시 만났어. 헐, 이혼하셨어요? 그것보단 더 심하게. 나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 손님이 웃었다. 농담이시죠? 우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짜야. 10년 후. 우리는 60이 넘었다. 서점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손님은 줄었지만 괜찮았다.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니까. 설악산도 여전히 매년 갔다. 십자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자리에 갔다. 어느 해 준혁이 말했다. 언제까지 올 수 있을까? 뭐? 여기. 우리 나이 들면 등산 못 하잖아. 그럼 못 올 때까지 오는 거지. 그럼 못 오게 되면? 나는 준혁을 봤다. 그땐 마음으로 오는 거야. 준혁이 웃었다. 좋네. 에필로그. 15년 후. 우리는 70대가 됐다. 서점은 문을 닫았다. 몸이 힘들어서. 설악산은 더 이상 못 갔다. 무릎이 아파서. 하지만 괜찮았다. 기억 속에 있으니까. 어느 날. 집 거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다. 준혁 씨. 응. 지금 행복해? 준혁이 나를 봤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응. 너무. 나도. 우리는 웃었다. 준혁이 내 손을 꼭 쥐었다. 다음 생에도 만날까? 당연하지.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응. 처음부터 잘하자. 우리는 키스했다. 70대 부부의 키스. 주름진 입술. 하지만 따뜻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 우리는 창밖을 봤다. 함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남편 장례 치른 지 5년 산속 움막에서 거지로 살고 있는 남편을 발견한 재벌 회장 부인. 남편이 기억 못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함께했던 이유였다. 그리고 15년 후 그들은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았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사연들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